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이 매우 높아져 가는 가운데 한국이 캐나다를 빼고 G7에 들어갈 수 있다는 트럼프 정부의 주장이 재부각되면서 현 시점에 매우 의미심장한 상황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캐나다와 60조 원 잠수함 딜이라는 중요한 프로젝트 수주 여부를 기다리고 있으며 미국에도 막대한 투자금을 투입하면서 한미 간의 파트너십을 최고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타이밍입니다. 따라서 캐나다와 미국 모두의 대한민국은 매우 중요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미국과 캐나다의 한국에 대한 속내는 모두 다르다고 하며 한국이 캐나다를 제외하고 G7에 포함된다는 것이 매우 실질적이며 캐나다엔 위협적인 정황도 등장하며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 입장에서는 한국을 절대 놓칠 수 없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엘브리지 콜비에 따르면 한국의 종합 국력은 종합적으로 항상 전 세계 7위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며 캐나다의 경우는 12위 밖이라서 캐나다를 빼서라도 한국을 합류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정부에서는 본래 캐나다보다 유럽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아시아를 편입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3개국이 속해 있는 유럽연합들은 만장일치제라 동시에 G7 탈퇴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가운데 캐나다를 제외한다는 의도가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은 유일하게 한국의 G7 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러시아나 중국, 인도 등 핵보유 국가들로만 C5 연합을 구성하려 하는 등 이러한 전 세계 중심 국가들의 연합을 미 정부 내에서 새롭게 규정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 한국의 G7 가입은 이제 상당 부분 가시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내의 여론은 G7 가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편은 아닌데 허울 뿐이라는 인상 때문입니다. G7이 되어봤자 빼먹을 게 많은 한국의 무기라든가 민주주의 체제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문제는 한국의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국가들과 얽혀 있어 G7이 되어봤자 힘들기만 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제 한국이 군사력을 비롯한 경제, 첨단 산업 등 사실상 종합순위상 G7이 확실하니 더 이상 이러한 책임을 피하지 못하고 G7에 가입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또한 중국, 러시아의 다소 친화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이라 한국이 G7이 된다고 해도 한국 주변 열강들은 원론적인 입장만 표현하고 반대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G7은 만장일치로 운영되어 일본의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의지라면 상황은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일본 나카이치 총리는 한국에 대해 긍정적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방향을 같이 하고자 하며 한국이 예전과는 다른 국가적 위상임을 일본 정치권에서도 실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과 피곤하게 상대해봤자 좋을 게 없다는 지난 10수년간의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을 이스라엘과 함께 최고의 모범 파트너로 선정한 바 있으며 특히 미국 민주당 상원이 한국 핵잠 협력을 반대하는 서한을 트럼프 정부에 제출하자 보란듯이 미 국무부는 한국과 핵잠을 재협상하며 미국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까지 추진했습니다. 외교 역시 한국의 탁월한 부분으로 이번 한국 정부의 외교는 까다로운 미국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를 맞아 절대적 위기를 맞았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최고의 협상가로 지켜세웠고 아직도 압박은 하고 있지만 미 국무부는 한국만큼 일 잘하는 파트너가 없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발표합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은 AI 패권의 성패를 가르는 반도체를 확보하며 향후 10년간 메모리를 공급합니다.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와 같은 GPU는 성능이 남아돌기 시작했으나 모자란 것은 오직 메모리라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10여 년간 슈퍼사이클을 맞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모건 스탠리는 내년 삼성전자가 미국 기업을 모두 제치고 317조 원의 글로벌 순익 1위를 달성할 것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 국익에 가장 예민한 미국이 이렇게 한국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매우 자명한 일인데 유럽의 나토나 기타 지금까지의 선진국 연합체가 미국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며
대한민국은 자연스럽게 G7에 캐나다 대신 혹은 다른 옵션으로라도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캐나다에 대한 위협이나 악재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캐나다가 한국에 대한 절박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캐나다는 막판까지 한국에 20만 명 고용, 현대차 공장을 지어달라는 잠수함 대가를 요구합니다만 결과적으로 한국과 절대적으로 협력하며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는 충격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군사력, 수출 구조 및 K문화 파급력이 기존 강대국들을 압도한다며 평가 기준을 다시 보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가 인정한 강대국이며 앞으로 더 높은 순위를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이번 결과를 해석하면서 한국이 가진 독특한 성장 구조를 가장 먼저 주목했습니다. 인구 5,160만 명이라는 수치가 국력이 불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분석에서 한국은 오히려 소국 모델의 최적화 사례로 분류되었습니다. US 뉴스가 공개한 평가 기준을 외신들이 다시 해석하면서 나타난 흐름은 한결같았습니다. 한국의 국력이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인데요. 군사력 분야를 다루는 해외 군사 전문지들은 한국의 GFP 군사력 순위가 5위였다는 사실을 단순한 숫자 이상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국토 크기 대비 군사밀도 현역 50만 명과 동원 350만 명의 즉시 동원 구조, 그리고 국산 무기 체계의 실제 전력화 속도를 보며 강대국들과 거의 같은 레벨에서 움직이는 군사적 실효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외신들은 한국이 독일과 일본보다 뒤처질 것이라는 기존 인식을 버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다시 평가하면서 한국의 순위가 급상승하게 된 구조를 재분석했습니다. 비교 국가인 프랑스와 일본은 핵심 무기 개발 속도와 국방 산업 구조의 자립률이 한국보다 낮다는 평가도 함께 나왔습니다. 한국 국력 상승의 이면에는 외신들이 다루지 않은 국내 개발 현장의 고유한 역학이 자리합니다. 군사와 산업 외교 전문가들은 한국의 구조적 강점이 숫자로 드러나는 지점을 분석했는데 특히 방위산업에서 나타난 실전형 성능 데이터와 자립 비율이 국력 상승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K2 전차는 양산가 기준 약 95억 원 수준에서 제작되지만 동일 중량급 서방 전차들은 150억 원에 달해 가격 대비 성능 효율이 약 1.6배 이상 높게 평가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산 화율이 80% 이상으로 유지되어 생산 속도가 독일 레오파르트2의 연간 50대 수준과 비교해 한국은 연간 100대 이상까지 확대 가능한 구조를 갖췄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유럽이 전시 조달 체제로 전환해도 따라오기 어려운 속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제 영향력 항목에서 프랑스의 GDP 3조 2,800억 달러, 일본의 4조 3,900억 달러로 한국보다 월등히 크지만 한국이 이 두 나라를 제친 이유를 해외 분석기관들은 기술 집약도, 수출 구조의 집중도, 글로벌 공급망 장악력에서 찾았습니다. 단순한 생산력이 아니라 세계가 한국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실제 의존도가 반영된 결과라는 겁니다. K9 자주포 역시 해외 언론은 수출만 주목했지만 국내 개발 비화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K9은 총 155mm 포신의 내구성을 기존 서방 제품보다 20% 이상 강화했고 고온 고습 환경에서도 발사한 정도를 유지하는 실전 데이터가 5,000발 이상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유럽이 보유한 PZH-2000의 실전 가동률 평균 50% 이하와 비교할 때 장기 전투 유지력이 2배 가까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능차가 한국 방산 신뢰도를 높이며 국력 평가에도 반영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분야에서도 외신들이 공개하지 않은 현장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HBM4 개발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은 TSV 공정 불량률을 0.1% 아래로 낮추기 위해 장비 국산화를 반드시 필요로 했습니다. 실제 2024년 장비 국산화율은 35% 수준이었지만 2025년에는 45% 이상으로 상승했고 패키징 장비 중 일부 라인은 국산화율 60%를 넘겼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 반도체 공급망 보고서에서도 한국이 자체 기술로 생산을 안정화할 수 있는 국가로 분류되는 근거가 됐습니다. 기술 자립에 가까워질수록 외교 영향력도 상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력평가에 영향이 나타난 것입니다. 외교 분야에서는 한국이 확보한 경제 네트워크의 실제 거래 규모가 외신에서 다뤄진 수치보다 훨씬 복잡한 형태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매출이 1조 달러를 넘는 구조는 미국과 중국 외에는 흔치 않은 사례인데, 이는 한국이 세계 4위 수출국이라는 위치를 넘어 대투자 흐름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5년 기준 한국의 해외 생산 투자액은 약 650억 달러로 1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해 글로벌 공급망을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이 압축적 성장 구조는 인구 규모와 무관하게 국력에 직접 반영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외신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의 생산성 모델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형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인구가 적지만 GDP 세계 12위, 수출 4위, 특허 출원 세계 5위를 달성한 이 결과가 국가 구조적 효율성의 완성판이라는 겁니다. 한국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클러스터 연계 구조로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의 집중도로 키웠다는 분석도 해외 전문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특히 연구 인력 100만 명, 대학 진학률 OECD 1위라는 교육 기반은 수치 하나하나가 국력평가에서 강력한 신뢰도로 연결됐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의 국력 상승을 설명할 때 공통적으로 과소평가되어 온 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 이유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국토 크기와 인구수가 국제 강대국 기준에서 작기 때문에 정량적 평가 체계가 등장하기 전까지 한국의 국력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어 왔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US 뉴스 국력 평가처럼 기술, 군사, 문화, 외교, 경제 구조가 모두 포함되는 방식에서는 한국이 가진 복합 성장이 정면으로 드러나면서 순위가 자연스럽게 상승했다는 결론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한국의 특징은 속도였는데요. 변화 속도가 다른 국가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나는 국가, 특히 군사력 강화 속도와 기술 산업 성장 속도는 외신들의 분석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군사력만 보더라도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동유럽과 중동에서 실전 배치되며 영향력을 확대했고, KF-21의 개발 속도와 성능에서 세계가 예상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했을 때 외신들은 한국의 국력을 기존 강대국들과 비교할 때 더 이상 단순한 중견국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는데요. 한국이 세계 국력 6위에 오른 배경에는 중요한 변화가 자리합니다. 바로 한국이 앞으로 국력 순위 유지가 아니라 5위권 진입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실질적 조건이 이미 마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핵심은 한국의 성장 구조가 아직도 확장 중이라는 사실인데,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약 2.8% 수준이지만 핵심 무기 개발 예산 비중이 35% 이상을 차지해 기술 군사력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주요 강대국 빠릅니다. 미국과 영국조차 핵심 전력 현대화 비중이 20%대에 그치고 있어 한국의 전력 증강 속도가 상대적으로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한국의 R&D 투자 비율이 4.8% 수준으로 세계 최고권에 머무르고 있고, 인공지능 양자우주 산업의 투자 비중이 2025년 기준 전체 국가 R&D에서 18%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프랑스와 일본이 각각 1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확장 속도가 거의 2배 이상 빠른 것입니다. 국력평가에서 기술 혁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수록 한국이 장기적으로 강대국 상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